자, 들리시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무선 전송 매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무선 전송 매체는 이제 객관식으로 해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선 통신은 일단 우리 눈에 선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라디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네, 그런 무선 매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신 범위가 일단 넓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이제 전달할 수가 있죠. 자, 먼저 라디오파를 한번 보세요. 네, 라디오파. 네, 우선 자, 라디오파는 이제 안테나에서 발생한 전자파 모든 방향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라디오, TV, 무선 전화에 이용이 됩니다. 네, 그다음 FM 방송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지상 마이크로파도 비슷합니다. 라디오파하고 이제 어떤 유선 선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네, 전파를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얘는 일정한 거리마다 중계기를 설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계기다라는 것은 이제 신호를 증폭해주는 장치다라고 보면 되세요. 여러분이 이제 서울에서 누구야라고 불렀는데 저 부산에서 어때요?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네, 들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소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지점에 신호를 증폭해 주면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이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 이동하면서 통신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움직이는 대상에서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 이동통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마이크로파 해가지고 이제 위성 통신이 있죠. 위성 통신은 이제 지구 위에다가 중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위성을 쌓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상에서 한 35,000km 상공에다가 위성을 띄우고 이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축구 시합이 열린다. 그럼 이제 우리가 TV 중계를 할 때 이런 위성 통신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단점은 뭐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뭐가 끼어요? 먹구름이 낀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통신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에 의한 신호 감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단점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회선별 속도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전용 회선이 있는데 그 회선의 속도를 이제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표준이 있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그런 등급이 있고요. 또 유럽에서 말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미국은 T급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T1, 2, 3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Mbps 할 때 M이 뭐예요? 그죠? 메가죠. 네. 킬로 메가. 메가면 2의 몇 승이에요? 2의 킬로 메가. 2의 20승이 되는 거죠. 자, bps가 되는데요. b는 비트죠. 네, 비트 per second 해가지고 1초에 이것에 비트를 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bps의 b가 있고 또 바이트 할 때도 b가 있죠. 그래서 보통 대문자로 쓰면 이제 바이트를 의미하고요. 소문자로 b를 쓰면 이제 보통 비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E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속도를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E1하고 E2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E2가 더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PC방 간판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데가 있어요. E2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자기 인터넷 전용 회선의 속도다 그죠. 우리 PC방은 이 전용 회선 설치했다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은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E2 써진 데 가겠어요? E1 써진 데 가겠어요? E2 써진 데 가야죠. 네. 여러분 집에서 PC를 할 수 있는데 왜 PC방을 가세요? 그죠? 속도가 빠르니까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모니터가 일단 크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남들은 도서관 가는데 남들 이제 PC방 가는 거죠. 네, 주위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속도의 차이인데 E2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E1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E1의 속도는 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통신, 여기까지가 이제 회선이었죠. 회선이고, 이제 마지막 통신 제어 장치. 통신 제어 장치를 통과하면 이제 컴퓨터한테 들어가는 거죠. 자, 제어한다 그러면 C가 들어가는 것이고, 장치니까 U죠. 네, 통신자가 들어가서, 통신 제어 장치를 우리는 CCU다라고 합니다. CCU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자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CCU가 뭘까? 통신 제어 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통신에 대한 각종 제어 기능을 담당을 해요. 제어 장치니까 말 그대로 제어를 담당을 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제어 기능을 담당을 하느냐?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 통신하면서 접속하면서 제어하는 게 있고요. 전송하면서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자, 통신 접속을 하면서 제어하는 기능을 이제 통신 접속 기능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전송하면서 정보를 전송하면서 제어하는 기능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애우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은 오류 제어합니다, 동기 제어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인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교환 접속 제어다라고 나와 있죠. 교환 접속 제어다라고 한다면 경로에 대한 설정과 해제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내면 끝난 거죠. 이 회선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이 회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끝났어요 라고 회선에 대한 단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이 회선을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접속하려면 경로에 대한 설정, 내가 어떤 경로를 사용하겠다라는 경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제 끝났으면 경로 해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방식 제어, 어떤 통신 방식을 이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통신 방식 제어다. 네, 통신 방식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 이중 방식이 있고, 네, 반 이중 방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단방향 통신이 있고, 네, 이런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냐, 네,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방식을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중 접속입니다. 다중 접속 제어다라고 나와 있죠. 네. 이 말은 뭐죠? 네. 자, 여러 개가 접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개가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자, 회선은 하나인데 단말 장치가 너도 나도 쓰겠다라고 여기에 접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단말 장치를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다중 접속 제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의 통신 회선에 이제 여러 단말기가
접속한 경우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다중 접속 제어다라는 겁니다. 우회, 중계, 회선 설정이다라고 하면은 좋게 회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 회선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면 전송이 될까? 우회 경로를 알아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어떠세요? 실시간으로 되는 내비게이션은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알려주고 다른 길을 안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전송 기능에 보면은 먼저 동기 제어가 있죠. 네, 자, 동기 제어 보겠습니다. 네, 동기화 시킨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신 측과 수신 측을 일치를 시켜준다. 뭘 일치시켜주냐? 타이밍을 일치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몇 초 간격으로 전송을 하겠다. 몇 초 간격으로 내가 받겠다. 그런 타이밍을 일치를 시켜줘야지 송신 측과 수신 측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이제 좀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제어입니다. 네, 오류 제어. 자, 오류 제어는 뭐겠습니까? 오류가 발생이 됐는지 검출을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된 걸 이제 정정한다, 고치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가 되겠습니다. 흐름 제어. 자, 흐름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데이터 양을 통신되고 있는 데이터 양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고속도로에 너무 많은 자동차가 몰리면 마비가 되니까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됐죠?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응답 제어입니다. 응답 제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신 정보에 응답하려고 확인 메시지를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정보가 수신이 됐느냐라는 응답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선권 제어, 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긴급으로 정보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제어하는 역할을 통신 제어 장치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전송 기술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용어가 이제 주파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주파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건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된 거죠. 아까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통신을 할 때 제일 먼저 통신 장치에서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그죠? 단말 장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신호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 신호를 신호 변환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회선으로 갈 것인지 이게 변환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통신 회선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말하는 CCU, 그렇죠? 통신 제어 장치를 거쳐서 이제 컴퓨터한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배운 거예요. 네. 자, 이제 통신을 할 때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파수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주파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몇 번, 이게 한 번의 파형이 일어난 거죠. 또 두 번, 네,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1초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번의 파형이 일어났나 라는 걸 우리는 주파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헬츠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8헬츠다라고 한다면 얘는 1초에 8번의 파형이 일어났군요 라는 걸 의미하겠죠.
네, 이게 주파수입니다. 이게 바로 주파수. 1초에 몇 번의 파형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은 몇 초가 걸렸나요? 한 번의 파형은 한 번의 파형은 8분의 1초가 걸렸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기다라고 합니다. 주기. 네.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죠?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외우려면 힘드니까 일단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에서 주기를 물어보면 그 분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그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 고주파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뭐를 저주파라고 그러고 고주파라고 할까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똑같이 1초예요. 네, 그죠? 똑같이 1초가 있어요. 네, 얘는 파형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얘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1초에 몇 번 일어났냐면 파형이 한 번 일어났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1Hz다라고 하겠죠. 자,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났어요. 네, 그럼 뭐라 그래요? 3Hz가 된다. 그죠? 1이 커요? 3이 커요? 3이 커요. 그래서 얘를 고주파라고 한다. 그죠? 주파수가 높군요. 얘는 주파수가 낮군요. 그래서 저주파로 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형이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는 저주파라고 하고 좁게 되어 있으면 이제 고주파다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다 보면 진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폭이죠, 폭.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가장, 이 시점에서 진폭은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의 차이. 이 시점에서 진폭이라면,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의 차이. 이게 이제 진폭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 진폭이 클수록, 네, 큰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 높아요 라는 소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진폭이 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주파예요. 그럼 이거고, 저주파예요. 그럼 이거고, 진폭이 높아요. 네, 진폭이 낮아요.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에 맞도록 디지털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해서 디지털로 만들까?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까? 그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는 무슨 과정이다라고 하냐면 PCM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고 그걸 다시 아날로그 데이터로 이제 변환해 주는 거. 뭘 사용했죠? 네, 모뎀이 아니라 코덱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화상 통신이라든지 또 음성, 동영상, 비디오 또 이런 데서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켜줄까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표본화, 양자와 부호가 있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단은 이 순서를 기억을 해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특징. 이거는 무슨 과정이라 그러나요? 자, 그 특징까지 꼭 기억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과정인데요. 네, 첫 번째 보면은 표본화 과정이 있습니다. 네, 표본화 과정은 우리가 표본을 샘플한다. 영어로는 우리가 샘플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물어볼 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몇 명한테만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것에 이제 여론의 결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듯이 표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소리를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숫자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자르는 거. 네. 일정한 간격으로. 네,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나누는 거. 나누기를 하는 게 표본화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음성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놓고 보자 그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 8,000번의 파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뒤에는 이제 많이 있겠죠? 이렇게 잘게 쪼갠다 그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쪼개는 그 단계까지를 우리는 표본화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잘게 쪼개면 어떠세요? 더 정확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용량의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너무 느슨하게 쪼개면 어때요?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세부적인 건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 표본화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럼 얼마 간격으로 나누는 게 가장 적절할까? 자, 최고 주파수의 2배만큼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 음성이기 때문에 간격이 정확하진 않죠. 1초에 얘는 뭐 600번의 파형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1초에는 500번의 파형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최고 주파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주파수란 1초 동안에 몇 번의 파형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최고 주파수의 2배만큼 나눈다 그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자, 주파수가 이 해당된 곳에 주파수가 8000Hz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많죠? 4000이라고 할게요. 4000Hz입니다. 그러면 몇 개로 쪼개야 돼요? 이렇게 잘게 몇 번을 쪼개요? 8000. 네, 8000개로 쪼개야 된다.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파형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초다라고 따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1초에 한 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4,000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8,000개로 쪼개겠다. 이렇게 막대기 하나, 이렇게 막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이 개수가 8,000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이게 표본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화 과정인데, 양자화 과정은 뭐냐면 이제 숫자 값을 내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양자화 두 번째 양자화입니다. 양자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정수화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파형이 있는데 자, 이걸 쪼갰어요.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숫자화를 시켜요. 나는 500등분을 하겠다. 100등분을 하겠다 해서 여기다 자기가 숫자를 적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럼 여기는 숫자 얼마로 할 거냐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의 대표값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내가 이제 10등급으로 나눠가지고 5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막대에서는 또 대표값, 여기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대표값은 내가 얼마로 하겠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정수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양자화 과정은 숫자화하는 거죠. 근데 실수가 아니라 정수로 숫자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뭐가 생기느냐? 양자화를 했을 때 잡음이 생긴 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값이 5이지만 여기 있는 값은 어떠세요? 자기 목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잘게 잘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양자화 잡음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원래의 값과의 오차가 됩니다. 네.
잡음. 네. 그래서 용어상으로 양자와 오차다, 양자와 잡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의 값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 무슨 단계를 거치냐면, 부호화 단계를 거쳐요.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진수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진수화. 이거를 이제 이진수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진수화로 됐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제 그게 디지털 신호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표본화 과정은 쪼개는 거, 네, 양자화 과정은 정수화 시켜주는 거, 그 정수를 부호화 과정에서는 이진수화 시켜주는 거. 여기 값을 내가 5로 결정했네요. 그러면 8비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0000, 01, 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 데이터가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송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라는 거죠. 네. 전송 방향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제어 방식에서 세 가지가 나왔죠. 네, 단양 통신이다. 네, 반이중 통신 방식이다. 그다음에 전이중 통신 방식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단양 통신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심플렉스 방식이다. 반이중은 이제 절반이다. 그래서 할프 디플렉스 방식이다. 그렇죠? 전이중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도 한 번씩 봐줘야지 되겠고요. 단양 통신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죠? 한쪽으로만 통신이 되는 방식이죠. 한쪽으로만. 네. 그래서 A하고 B가 있으면 일방통행인 거예요. A가 B는 전달만 하는 것이고 B는 무조건 받기만 해야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TV에서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라든지 축구 시합이라든지 그런 게 흘러나오죠. 예. 그럼 우리는 어때요? 듣기만 해야 되는 거죠. TV에다 대고 말을 해도 TV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TV에다 대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자, 반이중통신입니다. 네, 반이중통신은 뭐냐면 A하고 B가 통신을 하는데 양쪽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근데 양쪽으로 통신은 가능한데 동시에는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제 팩스가 있다라는 거죠. 네, 팩스. 또 무전기. 네. 그래서 한쪽이 말을 할 때 한쪽은 듣기만 해야 되는. 무전기도 어떠세요? 한쪽이 말하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죠. 자, 전이중 통신은 이제 A하고 B가 이렇게 가능한 거죠. 양쪽으로 모두 가능하고 또 동시에도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지만은 의외로 조금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가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회선 수에 따라서 또 통신 방식을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회선을 한 개 쓰느냐 아니면 회선을 여러 개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선 하나 쓰는 경우가 있고 회선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 쓰는 거를 우리는 무슨 전송이라고 하냐면 직렬 전송이다라고 하고 여러 개 쓰는 것을 우리는 병렬 전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렬 전송은 이제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단에서 한 사람씩 그냥 내려가는 방식이고, 네. 그래서 이제 회선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선 하나가 이 간격당 100만 원이다. 그럼 얘는 벌써 5개니까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리를 할 때 500만 원이 지출이 된다 그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직렬 전송 같은 경우는 먼 거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직렬을 해야죠. 왜요? 비용 때문에. 예.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병렬로 깔겠다 그러면 이 간격만 지금 500만 원인데 거리당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직렬 전송은 이제 비용이 있으니까 장거리 통신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짧은 거리, 예, 단거리 짧은 거리에 이제 사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렬 전송은 경제적이겠죠. 예, 그래서 내가 8개의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상대방한테 8개의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그럼 일단은 회선이 하나니까 8개다 그러면 이제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내고 그 다음 또 하나 보내고 자 8개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한 개 보낼 때 1초다 그럼 얘는 8초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속도가 어때요? 느리다라는 게 나오죠. 자, 얘는 8개의 회선이 있다. 그럼 8개를 보낸다. 그럼 얘는 어떠세요? 그냥 1초 만에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있죠. 네,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표에서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직렬 전송 속도가 느려요. 회선 하나로. 비용이 저렴해요. 회선이 하나니까. 원거리 전송에 사용이 돼요. 네, 비용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은 짧은 거리가 아니라 좀 먼 거리에 대한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죠. 자, 병렬 전송은 회선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죠. 네, 회선에 대한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로브 비지 신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스트로브다라는 것은 뭐냐면 타이밍을 잡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비동기 전송이 있고 동기 전송이 있습니다. 네, 자, 동기화가 일단 있는 게 좋습니다. 동기 전송이 일단 더 좋은 거죠. 동기 전송이. 네, 비동기 전송은 이제 동기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럼 동기화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네, 동기화다라는 것은 시스템 둘이서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네, 시간적 길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못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송수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시 몇 분에 데이터 보낼 테니까 너 그때 데이터 받아.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동기 방식은 이제 동기를 맞추지 않고 그냥 보내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기화 과정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비동기 전송은 한 번에 한 문자씩만 전송을 해요. 한 문자씩.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메일을 상대방한테 보낸다. 몇 글자예요? 많죠? 네, 안녕하세요만 해도 5글자잖아요. 안녕하세요. 그죠? 그래서 근데 한 번 보낼 때 한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자 보내고 쉬어요. 네. 다음에 또 한 문자 보내고 또 쉬어요. 네, 이런 방식이 비동기 전송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전송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하는 방식, 그거를 뭐라 그런다? 비동기 전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통신을 할 때는 순수한 데이터만 가지 않습니다. 네, 데이터 앞뒤에 뭔가 많이 붙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이 비동기 전송은 앞과 뒤에 뭔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게 되는데, 앞에는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시작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스타트 비트가 따라가게 되고요. 자, 맨 끝에는 여기가 데이터의 끝입니다 해가지고 스탑 비트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페리티 비트,
패리티 비트가 오류 검출형 비트가 된다라고 그랬죠. 이게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을 우리는 유효 시간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비동기 전송이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 나오면 이제 비동기 전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송 효율은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얘는 전송 효율은 낮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비동기 전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효율이 낮으니까 이제 동기 전송 방식을 채택을 하겠죠. 자, 동기 전송입니다. 네. 자, 동기 전송은 이제 뭐냐면 문자열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의 문자열을 보낼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다르겠죠. 두 개의 문자열을 보내고 또 세 개의 문자열을 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문자열을 보낼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건 이제 여러 개의 문자열을 모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다라는 용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의 문자열이 모여져 있는 것을 프레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시켰다, 동기다라는 것은 타이밍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클럭을 사용을 한다. 네, 그래서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정해진 수만큼의 문자열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잡고 그 프레임 단위로 보내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된 거죠. 동기 전송은. 자, 그래서 좀 더 전송 효율 이거보다는 어떠세요?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어때요? 전송 효율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속 통신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보다는 어때요? 더 고속이겠죠. 얘는 하나 보내고 쉬고 하나 보내고 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훨씬 더 이제 구조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문자의 시작과 끝을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로 갔죠. 그럼 얘는 어떠세요? 프레임의 시작이다, 프레임의 끝이다. 그게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다시 문자 동기 방식과 비트 동기 방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얘는 구분을 하는데 문자 동기 방식이 있고요. 비트 동기 방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문자 동기 방식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앞에 특정 동기 문자인 SYN을 붙여서 동기를 맞춰요. 이건 이제 뭐냐면 시그널 신호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SYN 신호는 그 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8비트 문자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동기로 맞추고 실제 데이터 블록 앞에서는 이제 이 신호 다 들어갔죠? 자, 그 앞에는 문장의 시작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STX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끝에다는 어때요? 여기가 끝이다. 문장의 끝이다. 그래서 ETX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텍스트다라는 겁니다. 엔드 텍스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로 보내주는 게 이제 문자 동기 방식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BSC 프로토콜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BSC 프로토콜은 이제 바로 나오니까 이제 보도록 하고요. 비트 동기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제 전송 단위를 비트의 문구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 블럭의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뭐를 사용하게 되냐면 플래그 비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래그 비트를 이용을 하게 되고, 플래그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이제 HDLC라는 프로토콜, SDLC라는 프로토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구분을 해줘야지 돼요. 예. 동기 정성은 이제 프레임 단위로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개로 문자 동기, 비트 동기로 나눠주고 문자 동기에 속하는 게 BSC 프로토콜.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동기에 사용되는 게 HDLC 프로토콜이고, 이 HDLC 프로토콜의 구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래그라는 거, 플래그요. 네. 시작과 끝, 그죠?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특별한 비트 플래그를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BSC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는 HDLC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BSC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프로토콜이죠. 네, 제어하는 프로토콜입니다. BSC는 문자 위주 전송 프로토콜이라는 거. 네. 그래서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송신자, 수신자가 모두 동기화되어 있어야 된다. 왜요? 동기 전송이니까. 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보 메시지의 처음과 끝, 데이터의 처음과 끝을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BSC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제일 앞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SYN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시그널 신호입니다. 됐죠? 네, 싱크로나이즈드 약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약자는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SOH 신호가 들어옵니다. SOH. 자, SOH는 뭐냐면 네, 자, Start of Header. 헤딩이다라는 겁니다. SOH 순서대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S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STX가 이제 바로 본문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시작이다라는 거고, 스타트 of 텍스트다. 그렇죠? 이게 STX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자, 데이터가 끝났습니다가 이제 ETX가 됩니다. 그래서 end of text다. 그렇죠? 본문의 끝이다. 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EOT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전송의 끝이다. 네,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BSC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내는 데이터는 여기가 있지만 앞과 뒤에 이런 신호가 같이 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포인트 통신과 멀티 포인트 통신에 주로 이용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네, 포인트 방식은 무엇일까? 자, 그 다음에 멀티 포인트 방식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한 개씩 연결된 것을 포인트 방식이다라고 하죠. 여기 있는 컴퓨터에다가 얘가 이렇게 한 대씩 얘와 얘가 1대1로 연결된 방식이다. 또 얘와 얘가 1대1로 연결된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되고 하나의 회선이죠. 회선과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당 하나, 회선 하나당 하나 이렇게 연결된 방식이 포인트 방식이고요. 멀티 포인트 방식은 여기 회선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회선에 이렇게 연결된 방식을 이제 멀티 포인트 방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오류 제어는 오류가 있는지
또 있으면은 그걸 수정하는 그런 기능이라 그랬고, 흐름 제어라는 것은 데이터,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조절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stop and wait ARQ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물론 ARQ 방식은 또 뒤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정지, stop은 정지, 그다음에 wait, 저 대기, 정지 대기 ARQ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오류를 제어하거나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 되냐면 한 개 보내요. 데이터를 한 개 보내요. 보내고 상대방에서 응답 신호를 받아요. 자, 응답 신호를 받고 나서 이제 또 한 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보내고 상대방이 잘 받았어요 라고 응답 신호를 받아야지 돼요. 받으면 그 뒤에 또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한 개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응답 신호가 없어요. 그럼 안 보내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Stop and Wait ARQ 방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반이중 전송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배웠죠.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배웠죠. 그 중에서 반이중 전송을 지원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되셨죠? 네. 자, 거기까지 하고 네, 10분 쉬었다가 HDLC 들어가도록 할게요.